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인 남자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경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제 일은 잘 되고 있어서 다들 마음 편하겠다고 하는데 사람 속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는 것과 반대로 마음이 썩 평안하진 않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불혹이란 나이는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던데 공자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닌가 봅니다. 남자도 속풀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고 부디 모든 걸 털어놓은 뒤엔 저도 마음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여기 실화사연을 구독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연을 듣다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었죠. 정말 맞는 말 같아서요. 저도 대학에 다닐 때 인연이 된 여자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단순히 남녀 관계를 떠나서 저희 부모님까지 마음고생을 하시게 됐어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어요. 공부가 좋았다고 하면 제 친구들도 지인들도 다들 얼굴이 찌푸리죠. 재수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학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답을 찾았을 때 그 희열감이 너무 좋아서 중독된 것처럼 수학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도 제가 좋아하는 학문을 파고드는 게 제일 재미있었고 솔직히 다른 친구들처럼 미팅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안 놀려고 했고요. 진호야, 이번 주 금요일날 미팅 있는데 한 명이 못 나온대. 너 시간 되지? 자리 좀 채워줘. 미팅? 나 그런 거 안 하잖아. 니들끼리 해. 아, 자식도 답답하게 보내. 그냥 자리만 채워줘. 아, 네가 앞뒤 꽉 막힌 놈이지만 피지컬이 좋잖아. 어? 여자애들 뻑갈 텐데. 아, 싫어. 나 스터디 가야 돼. 맨날 하는 공부는 지겹지도 않냐? 지겹긴 왜 지겨워? 재밌기만 한데. 이 자식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자 같아, 고자. 너희 시집고에 문제 있지? 맞지? 젊은 놈이 어떻게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며 고자라고 놀리게 있었어요. 그땐 솔직히 친구들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라고 다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나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지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거든요. 운동도 좋아해서 수영이나 복싱 같은 운동을 해서 어깨도 넓고요. 그래서 고자라는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쑥 들어갔지만 그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두각을 보이는 제가 의대나 법대로 진학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앞으로 대세는 컴퓨터일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제 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 그 속에서 제가 할 일은 더욱 많아지겠죠. 대학 3학년 때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여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고 그러자면 다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친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 도통 얘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안타깝게도 그 여자에게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저기, 내 말 듣고 있어요? 아, 미안해요. 뭐라고 했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냐고요? 괜찮으시면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저기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는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오늘 어떠세요? 오늘요? 네.
여자에게 제가 먼저 식사를 하자고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같이 밥을 먹어주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스파게티 집에 갔는데 떨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정말 스파게티 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허둥대는 저와 달리 그녀는 차분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냥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하진 못했지만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잠까지 설쳤어요. 이튿날 제가 여자와 단둘이서 밥을 먹었다는 소문은 학교에 쫙 퍼졌고 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고자, 동생 같은 별명들은 죄다 사라졌어요. 저도 정상적인 남자라는 게 그 한 끼의 식사로 증명이 되었나 봐요. 소문에 힘입어 저는 그 여자에게 저의 호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어요. 연락처를 묻고 식사나 커피를 사주겠다는 빌미로 둘이 있기를 원했고요. 프로젝트를 빌미로 계속된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돌적인 저의 구애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여자는 학교에서 콧대가 높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에 다녔고 얼굴도 예쁜 데다가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아주 많은 여자였죠. 연애 상대도 까다롭게 골라서 남자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상대였는데 그런 여자를 제가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 친구들은 더 난리가 났죠. 자식아 알고 보니 알짜배기만 누렸잖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네 얘기다. 그게 그동안 여자는 거짓도 안 보더니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였어.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아니 이게 뭐가 아니냐? 그 콧대 높은 여왕을 어떻게 꼬신 거야? 비법 있으면 우리도 좀 알려줘. 맞아. 좋은 거 작으로 나눠야지. 우리도 알려줘. 그런 거 없어. 자꾸 헛소리도 할 거야. 다들 제가 어떻게 꼬셨는지 궁금해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밀어붙인 게 다였는데 믿질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저는 그녀와 사귄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연애를 하면 다들 이런 기분인가? 그래서 연애하고 싶어서 안달인가? 여자랑 만나려고 애쓰는 친구들의 심정을 그때서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학교 킹카와 연애를 시작했지만 한편에선 우리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말도 있었어요. 제가 워낙 연애 쪽으로는 젬병이라 눈치도 없거니와 그 여자는 연애를 해도 10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다들 저도 100일 잔치하고 헤어질 거라고 말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저와 그 여자는 헤어지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했어요. 제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는데 그 일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아니, 제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함께 작업했던 일이라 이해도가 높았고 같이 일하면 합도 잘 맞았기 때문에요. 밑바닥부터 하나씩 벽돌 쌓듯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많이 바빴어요. 주로 저는 외근 위주로 일을 했고 내근은 여자친구가 맡아 해줬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니 버거운지 힘든 내색을 비추었어요. 우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졸업하고 몇 년째 하는데 여전히 바닥이잖아.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그렇다고 지금 포기하면 정말 남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금방 클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나랑 아버지랑 분야가 다르잖아. 우리 이런 얘기 몇 번이나 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렇지. 조금만 참아줘. 어? 지금같이 잘해왔잖아. 조금만 자리 더 잡으면 우리 결혼하자. 어? 알았어. 여자친구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몸이야 편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일을 못할 뿐 아니라 분명 낙하산이란 말도 들을 게 뻔해서 애초에 따로 사업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입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불만으로 터져나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마디라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잘 설명하면 곧 수긍해 줬고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에 투정 부린다고 그리 여겼어요. 저 또한 마음이 급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자리 잡아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계속 시일이 미뤄지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를 사귄 건 그 여자가 처음이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자친구 역시 저와 마음이 같다고 믿었고요. 몇 년을 바닥에서 뒹굴고 드디어 조금씩 사업이 풀리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붙들고 있던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장성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며 조금씩 이용객을 늘렸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제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위해 장소를 섭외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근사하게 이벤트도 꾸몄어요. 크진 않지만 제가 번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도 준비를 했고요. 저 나름 최대한 신경을 쓴 자리였는데 여자친구의 반응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촌스럽게 뭐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맙게 받을게.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프로포즈라서 별로야? 내 취향 아닌데 뭐 나쁘지 않아. 반지도 샀네? 네가 노래 불렀던 다이아 반지. 와, 알이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본다.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신호가 있어서 준비한 건데? 내가 뭘? 넌 왜 끼어들고 난리야? 얘들아 싸우지 마. 난 괜찮아.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냐는 식의 반응 때문에 친구들이 기분이 상해했어요. 저도 예상 못한 반응이라 서운했고요. 한편으론 원래 유난 떠는 걸로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 걸 알고 있어서 이해하고 있었고요. 겨우 어색한 자리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들 전화가 와서 난리였어요. 사람 성의도 몰라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요. 내가 봤을 때 네가 정말 아까워.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랑 결혼하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말 조심해. 그런 말이 어딨어. 너도 오늘 걔 하는 행동 봤잖아. 네가 준비한 걸 하나도 안 고마워했다고. 거기 참석한 우리도 바보 됐고. 낯가려서 그래. 원래 유나 떠는 거 안 좋아해. 몰라. 너 이 결혼 진행하면 백방 안 좋게 끝날 거야. 나도 친구 결혼해. 솔직히 싫은데 내 눈 정확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알았지? 아닌 말로 걔 볼 거 뭐 있냐? 어릴 때 해외 좀 다녀온 거 말고는 걔네 부모님 친구도 신불이야. 너 몰랐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여기서 너 손 넘으면 나도 안 본다. 아이고 이 호구 자식. 친구는 제3자의 시선으로 곁에서 본 걸 저에게 얘기해줬지만 제가 결혼을 결정한 데엔 그 여자의 배경 같은 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평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 결혼을 결정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저희 이런 결정을 받아주셨고 선입견 없이 그 여자를 봐주셨고요.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셨고 저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해서 우리는 잘 살 거라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이 더 바빠져서 아내도 쉬는 날 없이 출근해야 했기에 본가에 잘 가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낯가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께도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신혼 초에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 서먹함이 꽤나 오래 갔어요. 그나마 가까워지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본가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니들 아직 임신 소식은 없지? 당신은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나 했어요. 엄마, 손주 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얼른 니들 닮은 아이 보고 싶지. 저는 당분간 아예 안 낳을 생각인데요. 뭐? 새아기 그게 무슨 말이니? 진호야, 너희끼리 얘기가 된 거야? 네? 그게 진호 씨 회사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 제가 빠지면 힘들 거예요. 당마 회사도 키워놓고 나중에 낳을게요, 어머님. 그래도 뭐든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아이 낳는 건 저희 일이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같이 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아내의 말에 부모님이 많이 당황해 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놀랐죠. 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었고 더욱이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도 있었기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상했었는지 말을 아끼시는 모습에 일찍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혼자서 결정하고 하는 거야? 나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잖아. 의논하지 않아도 서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아니야? 이제 겨우 성장세 타는데 임신하면 내 자리 대신할 사람 바로 구할 수는 있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 헛된 희망 계속 품게 두는 것도 두 분께 못할 짓이야. 왜 나만 악역 만드는 거야? 이 상황이 나 혼자 조차고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 너는 어떻게 말을 해도 원래 살갑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듣는 사람 입장은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아내는 시부모님이라도 전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배려하는 사람 중에 저 역시 없었고요. 듣다 보면 저도 마음이 상해서 말 조심하라고 하면 나 원래 이런 거 알고 결혼했잖아 라고 하니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거 있죠. 신혼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고민이 늘어가기만 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모습까지 사랑하자였어요.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 사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요.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면 표적한 부분들이 둥글게 될 거라는 엄마의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결혼을 했다 뿐이지 결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들이 계속됐어요. 회사 일 때문에 여전히 바빴고 정신이 없었는데 본가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경제난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만 거예요. 오랫동안 동업을 해오던 지인분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수입이 줄자 회사 공금을 들고 도망을 간 일이 벌어졌어요. 건설 쪽 경기가 어려워져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일이 겹치게 되자 아버지는 버틸 수가 없게 됐고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에 몸져 누우셨고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되셨어요. 상황이 그리 되자 저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했어요. 자금을 얼마간이라도 끌어와 급한 물은 끄려고 했더니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신데 우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내자. 어차피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해주신 거니까 이거 아버지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름으로 해주셨으니까 우리 돈이지. 뭐가 아버님 돈이야? 지금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셨대. 당장 지내실 곳이라도 마련해 드려야지.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나 용납 못해. 여보. 이참에 나도 할 말 해야겠어. 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이혼해. 뭐? 뭐래? 나 구질구질하게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왜 했냐니? 당연히 우리 사랑하니까 한 거지. 사랑? 웃기고 있네. 나도 돈 보고 한 거야. 집안에 재산 좀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순진하기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셨는데 발벗고 나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처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도 저는 당연히 나서서 도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니 그 여자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는 말로 저와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버지 일을 수습하려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그 여자는 이혼을 고집하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저를 힘들게 했어요. 자신이 회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며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했고 나머지 재산도 절반을 요구했어요. 물론 회사에 기여를 한 게 있지만 업무상으로 따지자면 절반이나 요구하는 건 얼토당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운영을 했으니까요. 거기다 집까지. 결혼할 때 혼수를 이용한 사실이지만 집을 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집값의 절반이나 요구하더군요. 돈에 미친 여자 같았어요. 저는 도저히 아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잘 나가던 시댁에 갑자기 무너지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 접혀서 대출을 낸다고 하니 그 모든 상황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부부싸움도 한번 안 한 우리인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제발 거머리처럼 그만 달라붙어. 나 마음 떴다고. 앞으로 당신이 버는 족족 시대에 갖다 바칠 텐데 나 그 꼴 보면서 못 살아? 나도 수준이 있지. 당신 같은 남자랑 같이 살 수준은 아니잖아 내가. 안 그래? 대체 왜 이래?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아는 너는 절대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당신한테 애초에 애정 같은 거 없었어. 진심이니? 그러니까 나 받을 돈이나 제대로 정산해서 줘. 차갑게 돌아서는 그 여자의 모습이 저에게 비수가 되어서 박혀들었어요. 그동안 믿고 살았던 내 마음이 배신당하는 그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약속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표독스럽고 돈만 밝히는 속물 같은 여자만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제가 가장 힘든 때에 더한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이혼 소식에 가장 마음 아파하신 건 어머니셨어요. 저만큼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속앓이를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애가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섰다니.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네, 엄마. 저랑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 집안에 돈 보고 씹으러 왔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가 말도 없고 무뚝뚝했던 건 사실이지만 속이 그렇게 무서운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엄마. 잊어버리세요. 이지랖이 잊혀진다니? 내 자식 가슴을 피구름 나게 만든 여자를 내가 어떻게 잊어? 나쁜 년. 엄마 진정하세요.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사람을 너무 믿어서 생긴 일이야. 속상해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 또한 이가 갈렸어요.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그 여자를 위해 애썼던 모든 시간이 헛된 짓이었다는 생각에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잊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지는데 마음처럼 잊혀지지 않아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눈에 붙이고는 그 외 시간에는 일을 몰두해서 지냈죠. 그 여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건, 그거는 내가 잘 돼서 그 여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죽자사자 회사 일에 매달리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자 회사가 무섭도록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도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버는 족족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장이 눈에 불을 켜고 일하니 직원들도 덩달아 집중해졌고 업계에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결국 5년 뒤 저희 회사는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었고 주식까지 상장하게 되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주위를 돌아보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집도 새로 장만해드리고 다달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용돈과 생활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타고 다니는 차도 바꾸게 되고 살던 집도 고급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그 여자와 이혼을 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월세방에서 지냈는데 5년 만에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잡지사와 인터뷰도 하고 작게나마 인터넷 뉴스에도 제 이름이 나오게 되자 주위에 여자들이 또 붙기 시작했어요. 돌싱이나 혼자 지내고 회사 사장으로 잘 나간다는 소문이 일자 여기저기 중매를 서려고 계속 소개가 들어왔지만 저는 단칼에 모든 제안을 끊어냈어요. 내 인생에 단 한 명인 여자. 그 여자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 어떤 여자와도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그때는 여전히 배신감 때문에 여자라면 질색이었어요. 여유가 생기자 동창회 모임 안내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는데 안 보고 지낸 지 오래라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죠. 게다가 친구 하나가 제발 얼굴 좀 보자고 성화라서 인사나 할 겸 모임에 참석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같이 어울리니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큼 긴장도 풀어지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유준호 아니야? 너 오랜만이다. 아, 철민이구나. 잘 지냈어? 나야, 우리 영감님 덕분에 잘했지. 너는 요즘 사장놀이 한다고 바쁘냐? 사업이 뭐 애들 장난이냐? 여전히 바쁘지. 그래? 나는 사업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너 이혼했다며? 그래. 여자들 다 거기서 거긴데 여자 하나 맘대로 못해서 이혼이나 당하고 그러냐? 철민아 왜 그래?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재밌게 놀자.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한때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사이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냐? 힘 빼 임마. 뭘 그리 나를 세우고 그래 이 나이에 대해서. 그래 우리 한잔하자. 철민아 자 받아. 고등학교 때 저랑 앙숙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도 우리 집도 둘 다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고 어릴 때 모임에서 종종 만나게 됐던 사이였죠. 그 친구는 저에게 왠지 모를 라이벌 의식이 있었고 학교 생활이나 성적 같은 것에서 늘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 괴롭히는 게 낙이었던 그 자식에게 제가 바른 소리를 좀 했더니 그 다음부턴 저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마주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아직도 악감정이 남아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그 친구와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쓸 것이 많았는데 친구들이랑은 기분 전환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은 저랑 계속 싸우려고 했고 결국 시비 끝에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물론 때리는 건 그 자식이 먼저 시작했고요. 제가 운동을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운동이면 다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 복싱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었어요. 나이 들어도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땐 종종 체육관에 가서 몸을 풀었기에 그날 그 자식을 반죽음 상태로 만드는 건 껌 씹기처럼 쉬운 일이었어요. 결국 코피가 터지고 사방에 피가 튀기자 친구들이 말렸고 순간 아차 싶더군요. 뒤끝이 안 좋은 인간인데 괜히 휘말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그 인간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다시 만나자고 엄포를 놓고는 그 자리를 떴어요. 철민이 자식 괜찮겠지? 진호야, 너 아픈 데 없어? 괜찮아. 괜찮긴, 소 다 가졌구만. 아유,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이제 갈게. 철민이 자식 내 연락처 물으면 알려줘. 병원이라도 주게. 됐어, 안 엮이는 게 나아. 저 자식 성질 더럽잖아. 지 아버지 뺑 믿고.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아휴, 발자 좋은 새끼. 나 간다. 그래, 조심해서 가. 자리를 뜨면서 기분이 찝찝했어요. 친구 말대로 뒤끝이 안 좋은 녀석이라 혹시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니
얼굴 마주할 일은 없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싶은 후회도 됐고요. 제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친구 하나가 늦은 결혼을 하게 돼서 청첩장을 준다며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랑 오래된 친구라 바쁜 스케줄 중에도 참석을 했는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 철민이라는 자식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 느긋한 걸음으로 거만하게 나타났는데 그 옆에는 웬 여자를 하나 끼고 왔더군요. 무심하게 보고 있자니 여자가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그건 누군지 알아보고는 두통이 밀려왔어요. 그 여자가 제 전처였거든요. 이야, 진호, 요즘 자주 본다. 너 사업 때문에 바쁘다더니 순 뻥인 거야? 안 바쁜 거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친구 볼 시간은 있어. 그래? 아, 참. 여기 인사해. 내가 요즘 만나는 아가씨.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철은 제 얼굴을 보면서 흠칫 놀라더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더군요. 속으로는 비웃음이 났지만 저도 모른 척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 둘은 제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손버릇이 나쁜 철민이란 친구는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석한 여자의 몸을 만져댔어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저는 역겨워서 속이 뒤틀렸고요. 처음에는 저를 의식하던 전초도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곧 경계심을 잃고 그 친구와 놀아나는데 볼수록 제가 몰랐던 모습이 보여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내 앞에서는 한없이 도도하고 까칠한 여자였는데 이제 보니 술집 여자와 다를 바가 없었죠. 씁쓸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여자였는데 비록 떠날 때는 내 속을 헤집어 놓고 떠난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바닥이 됐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기가 힘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벌써 가냐 쉽게? 혼자서 옆구리가 시리냐? 너 나한테 덜 맞은 모양이다. 쉬쉬 쪼개면서 말 거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 새끼야? 조용히 놀다 가. 이 자리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니까. 뭐 잘난 척을. 자주 보지 말자. 놀다 가라. 마지막까지 좋은 소리 안 나오게 하는 친구와 전철을 두고 그 자리에 벗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이 정말 쓰렸습니다. 헤어질 때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마주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고 그리 유쾌하지도 않았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유지경이다 싶었어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처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초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할 말 있어서 왔어. 뭔데? 나 철민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 절대로 철민 씨가 하면 안 돼. 입 닫고 있어. 미쳤어? 왜 웃고 난리야? 내 친구 철민이랑 결혼하겠다는 전처의 말을 듣고 웃음부터 났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싶은 것이 한심스럽게 그지없더군요. 내 말 알아들었지?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 철민이도 돈이 많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뭐? 철민이 총각 아니야. 철민이 이혼만 3번이야. 뭐? 왜 이혼했는지 알려줄까? 너 모르지? 이혼할 수도 있지. 나도 이혼했는데. 글쎄 그냥 헤어진 거 아닌데? 뭐야, 불안하게 왜 이래? 친한 동창회 모임에서 그 친구와 치고받고 싸운 뒤 친한 동창이 연락이 와서 몸 조심하라고 하며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설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자식 인성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체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더군요. 첫째, 둘째 부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는데 둘 다 온몸에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대. 너보다 훨씬 어린 여자들이었는데도
철민이가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했다더라고. 그런데도 지 맘에 안 들면 인정사정 없이 때려나봐. 다행히 돈 좀 지어주고 고소까지는 안 들어간 모양인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던데. 그래서 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말이 와전됐을 수도 있어. 설마 그 정도로 맞았는데 고소 없이 넘어갔겠어? 뭐 좋을 대로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인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야. 사별? 죽었다는 거야? 집에 수영장이 3개 있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다던데. 수영장? 제일 큰 수영장? 거기. 너도 안 해. 벌써 집까지 놀러 갔나 봐. 거기서 죽은 채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했다더라고. 들은 걸 다 얘기해주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겁먹은 것 같길래 단념하라고 말해줬어요. 어쨌든 돈 보고 달려들기엔 그 자식 무서운 놈이야. 집안도 전개적으로 연이 다 있어서 무서울 게 없는 놈이고. 그게 다 사실 맞아? 나도 들은 얘기야. 한동안 그 자식을 안 보고 살았는데 최근에 만나게 됐어. 어쨌든 몸 조심해.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난 안 믿어. 당신도 카더라는 소문 들은 것 뿐이잖아. 돈 있는 사람들 모함 받기 딱이고 그 사람도 모함 당했을 뿐이야. 나는 포기 안 해. 마음대로 해. 나는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 관계는 입 다물고 있어.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전차는 찬바람 쌩쌩 불며 들어갔어요. 내 말에 허투루 들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믿질 않더군요. 아니, 돈을 더 믿은 거겠죠.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이미 아파트의 차에 용돈까지 과하게 받고 같이 사는 것 같았어요. 전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안주인 자리까지 꿰차려고 그런 것 같았고요. 간간히 들리는 그 둘의 얘기를 들으며 애초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야심이 깊은 사람인 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 저와 같이 사는 동안 답답했겠죠. 저는 돈보다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속이 쓰렸지만 그렇게라도 헤어지게 된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둘에게 관심을 끊으려고 했어요. 가까이 해봤자 나에게 이로울 것 없는 작자들이었으니까요. 전처가 저를 처음 찾아오고 한 달 뒤 늦게까지 결제할 게 남아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전처가 서 있었고 눈에 보이는 피부에 온통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한쪽 눈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지경이었고요. 이게 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진호씨, 나 좀 살려줘. 나 살려줘. 어서 들어와. 아니,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경찰에 신고 들어가면 나 진짜 죽일지도 몰라. 대체 무슨 일이야? 전처럼 느끼면서 사무실로 들어왔고 좀채 진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면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영문을 몰라 따뜻한 차를 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곁에 있어줬는데 이윽고 눈물을 멈춘 전처가 말을 하더군요. 당신 말이 맞았어. 그 새끼 정신병자야. 완전 미친 새끼라고. 철민이가 때린 거니? 응. 왜? 왜 때린 거야? 그 인간 내가 당신 전처인 거 다 알고 있어. 뭐?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당신 열받으라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전처는 철민이란 친구가 자신에게 고의로 접근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저와의 양심 때문. 전처를 이용해서 제 속을 긁어놓으려고 접근했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차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처가 저를 만나고 간 날 미행을 시켜서 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이 폭행이 시작된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 당신한테 보통 악감정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당신 만나고 간 날부터 오늘까지 나만 보면 당신 생각난다면서 골프채로 나를. 경찰서로 가자. 신고해야 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돼. 그 인간 경찰에 신고해도 금세 나올 거야. 내가 경고했지. 그 인간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모두 후회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두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다 벌 받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값을 받는 거라고. 다 지난 일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 좀 살려줘. 나 한국에 있으면 그 인간 소리 죽고 말 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전처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며 사정을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저에게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한때 제가 사랑한 사람이고 한 입을 덮고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당했던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고 그날 바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비행기 편과 다른 준비들을 해줬습니다. 위치 추적을 한다면 핸드폰까지 두고 나와서 전화기도 없는 전처에게 핸드폰과 다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 무사히 해외로 출국을 할 수 있었어요.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전처를 보며 우리 인연도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 후 전처를 원망하며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또 외면하지 못하고 다시 도와주게 됐으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행기가 무사히 일본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밀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친구가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타이밍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조금만 늦었으면 전처와 친구가 마주칠 뻔했죠. 친구는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났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다만 눈빛만은 미친놈처럼 번들거리더군요. 네가 웬일이냐? 네 전처 어딨어? 어디 숨겼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찾아서 개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네가 숨겼잖아. 네 전처. 나랑 같이 사는 그 여자 말이야. 나는 모르니까 이만 나가줘. 이 자식이 끝까지 오리발이네. 너네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 봤다는데. 너 술 먹었냐? 대낮부터 술 취해서 왜 생사람 잡아? 말로 해서 안 되지?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는 놈이 저를 때리겠다고 팔을 휘두르더군요. 이미 전처를 멍투성이로 만든 걸 본 저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 성질대로 행동하는 친구의 모습에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마음 같아선 바닥에 눕혀 올라타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좁혀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이성을 붙들고 휘두르는 주먹을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런 제 행동에 약이 올랐는지 더 과하게 움직이더니 결국 제 얼굴에 주먹을 맞고 안았어요. 주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입안이 터져서 피맛이 났어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 인간은 제대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파! 그만해!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뭘? 너 내가 네 전처 가지고 놀 때 화났지? 맞지?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었대. 네 전처 가지고 놀기 좋더라. 아주 재미있던데. 아가리 닥쳐라. 얼른 그 전처나 내놔. 손맛이 좋아서 내가 딴 여자는 성에 안 차거든. 입 닥쳐! 저에게 맞아서 코피가 터졌는데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짓거리는 친구를 계속 때렸어요. 사무실이 시끄러워서 달려온 직원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인간 골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직원들에게 잡혀서 겨우 진정을 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또 집안을 이용해서 가볍게 끝나겠지만 그래도 한 건 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경찰서에 잡혀간 그 인간은 결국 집안에서 알게 됐고 제 사무실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은 CCTV로 찍혀서 증거물로 제출됐어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자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길게 가봤자 얻는 것도 별로 없었기에 다시는 제 전처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합의를 해줬어요. 그 자식은 한동안 지 아버지한테 꽉 잡혀서 바깥 구경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통쾌했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일본으로 갔던 전처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재결합을 했으면 한다는 말을 은근슬쩍 꺼냈어요. 허위가 없어서 저는 단가를 거절했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전철을 보며 남은 생에 다시는 보지 말자고 못 박았어요. 보답을 하고 싶다면 그게 보답이라고 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생활하고 있고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생에서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다만 부모님이 제 결혼에 아쉬움이 있으셔서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부록이란 제 나이에 맞게 결혼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두서없는 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